안녕하십니까.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정우윤 연구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궤도 위성통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국내 상륙 예정인 스타링크는 바로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자입니다.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이란 쉽게 말해서 인터넷 사업과 같은 것입니다. 국내에서 SKT, KT, LG와 같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인데요. 다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 있어서 기존에 있던 지상통신 사업자들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 지상통신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기지국까지 이제 무선으로 연결되고 광 케이블로 전 세계가 연결된 인터넷망인데, 저궤도 위성통신은 기지국을 이용하는 대신 머리 위에 수많은 저궤도의 위성을 발사를 해서 저궤도 위성으로 이제 통신 신호를 전달을 하는 그러한 과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은 쉽게 말해서 인터넷 사업인데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 있어서 지상통신과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지상통신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역시 음영지역이 될 텐데요. 기존 지상통신은 유선과 무선이 혼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약점이 몇 가지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험준한 산지라든지 아니면 바다, 아니면 공중, 비행기와 같은 곳에서는 지상통신이 이제 접근하기 힘든 구역들인데, 일단 그런 부분들이 약점이 될 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물리적으로는 설치가 가능한데 인구 밀도가 너무 낮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북미 지역이라든지 북유럽, 아니면 호주 지역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는데, 이런 지역들도 지상통신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지역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물리적으로도 설치가 가능하고 그리고 인구 밀도도 높은데 경제성이 떨어지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제성이 떨어지는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지상통신이 여전히 약점을 보이는 지역인데, 이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음영 지역이 올해 초 기준으로 36%에 육박합니다. 저궤도 위성통신의 경우에는 머리 위에 있는 위성을 통해서 신호를 전달하기 때문에 이 음영 지역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그래서 저궤도 위성이 통신의 경우에는 이 음영 지역을 타겟하는 통신 서비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90년대에도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리듐 프로젝트라고 해서 지금과 같은 저궤도 위성통신과 유사한 형태였는데, 그 당시에는 이리듐 프로젝트가 실패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결국에는 로켓 발사 비용이 너무 비쌌기 때문인데요.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지구 저궤도에 굉장히 많은 위성을 발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로켓 발사 비용이 너무 비싸다 보니 여기에서 경제성이 안 나서 그런 프로젝트들이 전부 다 이제 경제성을 못 나타냈던 거죠. 근데 다만 현대 들어서 재사용 로켓 기술이 발전하면서 로켓 발사 단가가 굉장히 많이 낮아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위성들을 발사할 수 있게 되면서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들이 많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네, 스타링크 서비스의 경우에는 2020년 11월 북미 지역을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 지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남미, 유럽, 호주 지역까지 넓어진 상황이고,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아시아 지역을 침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경우에는 지난해 10월부터 스타링크 서비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일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월 스타링크 요금이 한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수준이고, 지상 장비 요금이 약 한 3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 들어왔을 때도 그 정도의 요금으로 서비스가 될 예정입니다. 스타링크의 통신 퀄리티 또한 기존에 있던 지상 통신 사업자들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통신 퀄리티가 높습니다. 다만 약점이 있다라면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모바일과 같은 이동 통신에서 약점을 보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들어왔을 때는 아무래도 퀄리티적인 측면에서 특히 모바일이 안 된다는 단점 때문에 국내에서는 많은 이용자들이 스타링크를 유의미하게 사용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많이들 질문 주시는 부분은 그러면 왜 스타링크가 국내에 들어오냐 라고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스타링크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구 저궤도에 많은 위성을 배치를 했기 때문에 국내에 안 들어올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국내에 들어온다라고 해서 크게 투입되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서비스 이용자가 생길 때 안테나만 이제 돈을 받고 판매하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굳이 국내에 안 들어올 이유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 관련주로는 인텔리안테크가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저궤도 위성통신 플레이어가 크게 세 가지, 스타링크, 원앱, 카이퍼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중에서 원앱 같은 경우에는 이번 2분기에 마지막 발사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하반기에 서비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 원앱에 유저 안테나를 납품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앱의 서비스 지역이 확대되면 유저의 숫자도 비례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인텔리안테크가 수혜가 예상됩니다. 네, 인텔리안테크는 기존 해상용 V셋 안테나의 글로벌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크게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해상용 안테나와 저궤도 위성 안테나 이렇게 매출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저궤도 위성 물량뿐만 아니라 기존 해상용 안테나도 실적 성장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엔데믹의 영향으로 리오프닝이 됐고 멈췄던 배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해상용 V셋 안테나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고 인텔리안테크의 경쟁자였던 코밤이라는 업체도 이제 점유율적인 부분에서 많이 약점을 보이면서 인텔리안테크 점유율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해상용 안테나 실적 성장률이 굉장히 좋았는데 올해도 그 부분이 이어지면서 해상용 안테나 실적 성장률은 좋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원해평, 저궤도 물량 자체도 올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인텔리안테크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원앱이 하반기에 서비스는 시작이 되지만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 지역이 넓혀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실적 성장률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를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저궤도 위성 통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번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